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MBC 경남 방산 토크쇼 밀톡 시즌2. 저는 민주화입니다. 해군의 마덱스, 공군의 아덱스가 있다면 육군에는 카덱스가 있다. 오늘 특집 밀톡은 육군의 최대 지상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충남 계룡대의 카덱스 2024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집이니만큼 특별히 또 이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진권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 이제 반고정이십니다. 방구정 맞죠, 이제요? 그렇네요. 네. 오늘 박 작가님도 안 계시고 네. 제가 오늘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은 이 전 세계 방산 전시회를 다니시고 또 올해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죠? 네, 올해도 일단 2월달에 싱가포르 에어쇼 다녀왔고요. 6월달에 이제 우리 카덱스하고 유사한 이제 유로사토리 갔고요. 이제 올 이제 10월 말에 그 유로 나발도 갈 거고요. 또 작년에도 뭐 우리 파리 에어쇼라든지 뭐 영국의 DSI라든지 뭐 많은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둘러보시니까 조금 어떠십니까 오늘 여기? 처음에는 이제 뭐 기대 반 어떤 우려 반 또 이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첫 걸음이 이제 항상 이제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녹화 전에 또 화요일 날도 왔었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정말 이 카덱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은 카덱스라고 처음을 했지만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제 이런 지상방산 무기 체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도 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방산 전시회라는 게 단순히 무기를 전시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는 거죠? 네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어떤 외교적인 측면, 그다음에 정부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이제 좀 더 세련돼졌고요. 좀 더 이제 국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방산 전시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K방산을 어떻게 투영할 수 있는 좋은 전시회로 성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9월부터는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가 지금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그 폴란드 제가 또 가보니까 이게 방산 전시회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전시장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외교하고 그렇죠. 경제적 교류하는 그런 장이다. 이런 거를 저도 실감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전시회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기업 대 기업일 수도 있고요. 기업 대 국가일 수도 있고 국가 대 국가일 수도 있고 개인 대 개인일 수도 있어요. 점차적으로 어떤 기술의 트렌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K방산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국군의 심장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카덱스 2024 현장 모습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카덱스 3일째인데요. 저도 녹화 전에 여기 현장을 조금 둘러봤는데 국군을 대표하는 이 무기 체계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카덱스 2024를 자세히 소개해 줄 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현장에 이 카덱스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카덱스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허욱구입니다. 자, 올해 처음 이제 카덱스 2024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다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뿌듯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활기차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특히 또 외국의 많은 군인들이나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지상무기 전시회 카덱스 2024 그리고 DX 코리아가 올해는 비슷한 시기에 쪼개져서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않았고 또 관련 업계에서 이 눈치 게임을 하느라 굉장히 소화를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2014년부터 경년제로 지상무기 방산 전시회가 진행돼 왔습니다. 육군협회가 주체가 돼서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육군협회가 이 카덱스라는 이름으로 주최하고 있기 때문에 원 주인이 바뀐 전시회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전시회의 주인이 본인들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저희가 승소를 해서 정리가 다 됐고요. 주최 기관이 누구냐의 문제도 있지만 국방부, 육군과 같은 국가기관의 후원과 인적, 물적 지원이 없이는 전시회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 현장에 와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카덱스에 집중되어 있다고 봤을 때 뭐 그러한 문제들이 다소 있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의 어떤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 카덱스만의 어떤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어떻게 이 전시회를 구성하고 뼈대를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00m고 세로가 340m 되는 일체형의 이 전시장 구조를 일단은 만들었고요. 이 안에 와서 보시면 제일 먼저 입구에 육군관이라고 하는 게 딱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카덱스는 육군의 중심이 되는 지상무기 방산 전시회라고 하는 의미를 입구에 육군관을 설치했던 것이고요. 과거에 보면 대부분의 전시회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순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 위주로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에 대한 약간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탈피해서 전장에서 이용되는 기능별로 카테고리를 묶자.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는 업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이 대략 이 카테고리 안에는 정보 기능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했더니 어저께도 와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되게 관람하기가 용이하고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휘 통제, 기동, 화력, 방호 및 대드론, 우주항공 이와 같은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대기업과 소기업이 공존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무기만을 전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컨퍼런스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싸우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는 개념들을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구현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 전시회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계룡대에서 열린다는 것도 또 다른 차별점일 것 같은데요. 특별히 계룡대에서 개최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계룡대라고 하는 것은 육군, 해군, 공군본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대전권에는 교육사령부나 군수사령부, 계하 병과학교들이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전시의 주인은 방산업체들이잖아요. 근데 방산업체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바이어들이 오는 전시회가 되게 해주느냐. 두 번째는 소요군, 무기를 직접 사용하는 군대의 고급 지휘관부터 장병들이 얼마나 전시에 참여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킨텍스에서 하다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이점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무기를 사용하는 소요군의 장병들이 전시에 오기의 여건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접해 있는 부대들은 전방을 지키는 부대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육군본부나 이 근처에 있는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출장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복귀하는 문제에 되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했는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군인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이 되게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계룡시가 하는 군문화 축제랑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 오면 국방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보고 타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상승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계룡대에서 하게 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계룡대에서 하실 계획이시네요? 예. 아, 예. 무기체계 현 주소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 방산 전시회에서 올해 주목한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방산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트렌드인데요.
이제 무인화 같아요. 이제 무인화에 거기에 어떻게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장을 관리할 거냐, 유무인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운영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트렌드인 것 같고요. 이 카덱스 와서도 제가 둘러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많은 전시회를 해외 전시회를 다녀봐도 점점 더 트렌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건 병력의 감소 문제도 있고요. AI와 무인의 도움 없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대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전시회 트렌드도 역시 무인화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육군의 이 무인화가 되는 어떤 미래형 전투 체계를 일컫는 말이 아미타이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미타이거 프로젝트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텐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미 타이거 일단 이름이 멋있어요, 그렇죠? 예, 아미가 타이거. 근데 타이거가 호랑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 타이거가 또 야구예요, 야구. 이름 참 잘 졌어요, 제가 보니까요. 결국은 이제 모든 제대가 이제 그 무인화돼서 빠른 기동력과 빠른 결심을 통해서 과거에 지휘관이 내려주는 모든 어떤 그런 지휘 의사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제대가 신속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개개인별 워리어 플랫폼도 갖춰야 되고, 그 제대가 어떻게 다른 제대하고 유기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전방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군의 혁신이 결국은 전투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할 방향이 아미타이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앞에 교수님께서 아미 타이거에 대해서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대장 때 타이거 부대, 수도 기계화 부대에서 기계화 보병 대장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미 타이거 그러니까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군대가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병 그러면 행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동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투원을 기동력의 일단 수단에 태워서 이동하겠다. 작전 반응 시간이 엄청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지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은 병력이, 어떤 것들은 AI가, 즉 유무인 복합 체계를 잘 섞어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게 육군의 방향이고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 전시장 곳곳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현재 육군이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육군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병력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인화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가장 기대를 모은 게 우리 K방산 베스트셀러 K9 자주포의 무인화 버전인 K9A3의 개념이 나왔고, 그 모형도 이번에 실제로 전시가 됐다 들었습니다. 기존의 K9A1, K9A2와 또 K9A3는 어떻게 다른가요? K9 같은 무기체가 이제 A1, A2, A3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A2 같은 경우는 사거리 확장탄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좀 하고 있고요. A3는 아직까지 이제 연구 개발 단계인데요. 무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계속 성능 개량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소요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같이 이제 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고요. A3가 되면서 한 개 포대가 6대인데 2대 정도만 사람이 운영을 하고 4대는 무인이 운용하는 개념으로 이제 결국은 갈 거라고 이제 듣고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향후에 이제 뭐 병력 감소 문제, 무인화의 필수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A3도 우리가 과감히 도전해야 될 분야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차륜형 자주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트럭에 얹어서 이제 다니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좀 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전개와 철수가 좀 빠르고 고기동에 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셔서 알겠지만 자폭 드론들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도 빠른 전개와 빠른 이동을 위해서는 차륜형 이제 자주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K9의 현재 이제 장갑이 딱 들어와서 막는다면 훨씬 좋은 제품이 되겠죠. 자동차 기술, 트럭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자주포를 얹어서 활용한다면 또 다른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지상 무기 이야기를 또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상 무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경량화, 가볍게 해달라, 그리고 자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에 이 자주화 버전의 실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그 105mm. 네. 네, 그게 이제 신속 시범으로 이제 간 사업인데요. 과거에는 견인포, 정말 막 끙끙대면서 가는 견인포, 말만 들어도 힘든데 이제는 그걸 소형 전술 차량에 얹어서 이제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또 이게 헬기로 이제 또 이동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요 105mm에다가 좀 더 정확도를 이제 담기 위해서 어떤 자동 항법 장비, 사격 통제 장비 이런 걸 추가해 가지고 왔을 때 예전에 이제 군대 생활했던 분들은 보시면은 아니 저런 게 어떻게라고 이제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보니까 그 81mm 박격포도 공개가 됐어요. 네, 이거는 또 이제 우리 획득 방법 중에 이제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소형 우리 전술 차량에 탑재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시험과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포 쪽도 어떻게 보면 더 경량화되고 일단 이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여기로 내가 아닌 헬기로도 이동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카덱스에서 주는 메시지, 카덱스에서 주는 이제 어떤 이런 신선함이 과거에 이제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 볼 때는 야 이렇게까지 많이 변했어라는 그들한테는 충격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했던 군대 생활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19년에 전역을 했는데요. 저도 모르는 화기, 무기체계들이 아까 현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 보면 그 발전하는 속도들이 엄청나게 빠르고 고속화돼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카덱스 2024 첫날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있었죠.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방어를 하면서 이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K방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이라크 수출 계약을 맺은 LIG 닉스원 부스가 굉장히 붐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지나가면서 봤고요. 어느 LIG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기업들 부스가 이제 바빴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동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진군 속도라든지 어떤 결정들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라크 천궁 소식도 그렇고요. 일단 대공방어에 대한 지금 이슈들이 중동에서 계속 있는 거죠. 우리 천궁이 왜 좋냐면은 우리가 실전에 거의 쓰다시피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천궁이고요. 그다음에 항공기와 미사일을 다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중동에서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급해 당장.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능하게 인도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다음에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도 검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우리 장비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국들을 보니까 이라크도 마찬가지,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다 계약을 하고. 자기들도 뭐 서방에 있는 다양한 이제 어떻게 방공 무기 체계를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검증된 장비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천궁 시장은 괜찮고요. 또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도 앞으로도 계속 개척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궁2 외에도 특히 미국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도로켓 비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카덱스 현장에서 선보였는데 관람객들의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궁은 이제 2.75인치 이제 유도 로켓인데요.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우리 FCT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해외 이제 비교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무기 체계를 우방국에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 평가가 끝나면 구매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FCT를 잘 통과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무인 수상정에서 6발을 발사했는데 다 성공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도 그 참모총장님이 해군 참모총장님이 극찬을 하셨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비궁이 좀 재밌는 게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해병대에서 쓰고 있어요. 네, 해병대 쓰고 있는데 왜 비궁이 좋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서북도서 보면 이제 작은 이제 그 감수정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륙 이제 수상위에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개발한 장비인데 처음에 미국도 좀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빠져나갔는데 우리가 끝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성과를 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도 비슷한 이런 유도 로켓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격도 싸고 유도 방식이 또 우리가 좋아요. 미국에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제 BA사 제품이 있는데 APKWS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이 모델은 레이저로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궁을 쐈을 때 끝까지 누가 유도를 안 해주면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비궁은
좌표를 입력하고 가서 이미지를 보고 타격을 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선진된 장비고 가격도 좋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번에 실증 검증도 다 통과했고 하니까 수출 가능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게 수출이 된다면 최초의 유도 로켓 수출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예, 미국에는 최초가 될 수 있고요. 또 LIG에서 뭐 이제 중동의 이제 여러 국가들하고도 이제 이미 좀 사업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으니까 좀 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네,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외 다른 나라로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럼요. 그런 의미죠. 근데 조금 긴 호흡으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고 뭐 당장 내일 모레 계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준비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드론 최강 무기로 떠올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드론 관련 기업들이 또 있고 장비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지난 무인기 시간에 한창 다뤘던 그런 장비들이 쭉 전시가 많이 됐죠. 그럼요. 네. 그 자세한 거는 저 이제 밀톡 무인기 편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와 보시면 이제 뭐 우리 이제 많은 무인기들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대드론, 우리 이제 대드론이 그 큰 드론이 아닙니다. 대드론 통합 체계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텔스 무인기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송 드론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드론 쇼 코리아란 또 행사가 또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에 특화된 어떤 드론과 무인기 시스템을 보시려면 이제 우리 카덱스가 많은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개발해야 될 어떤 그 무인기의 시대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어떤 그런 그 유무인 복합 작전, 그리고 이제 KF-21이 갔을 때 무인 스텔스 편대기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다음에 무인기들끼리는 어떻게 갈 거냐, 그다음에 무인기와 유인기가 어떻게 통신을 할 거냐, 이런 데이터 링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인기는 이제는 우리의 이제 삶과 우리의 전장 환경과 떨어야 떨 수 없는 필수적인 어떤 그런 무기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폴란드 MSV 현장에서도 좀 느꼈지만 이 폴란드와 우리나라 사이 방산 협력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인기 관련해서는 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 계약이 또 이루어졌다 들었습니다. 어떤 기종인가요? 엊그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현장에서 이제 계약을 한 걸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뭐 워메이트라는 그 폴란드 자폭 드론이고요. WB 그룹 안에 있는 WB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한 건데, 일단 이제 우리가 폴란드하고 많은 사업을 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들의 무인기를 구매를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자폭 드론에 대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바로 실전에서 검증된 장비를 좀 구매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폴란드와의 어떤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장비 자체가 소형이고 경량이에요. 그래가지고 휴대도 간편하고 뭐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도 있고 탑재할 수 있는 탄두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격 조정 당연히 되고 군집 운영도 되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뭐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정말 이게 이제 전시에 사용되면 안 되겠죠, 우리한테는. 네, 그렇지만 억지력에 좋은 또 무기 체계가 될 수 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또 가야 될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카덱스 기간에 또 해외 VIP들의 방문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반응은 어땠고 또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갔습니까? 이번 카덱스 기간에 해외 27개국에 약 46개 대표단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 장차관이 7개 나라가 왔고요. 육군 참모총장이나 또는 대리인 온 나라가 17개 나라. 그다음에 이번에 한 아세안 군수 포럼에 15개 나라가 참가를 하는 등, 그리고 또 이제 방사청에서 초청한 방산 관계관들이 많이 왔거든요. 지금도 아마 여기 있는 쌀레장에서 국방부, 육군, 방사청이 그 나라의 고위직과 수출 상담 내지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또 실질적인 수출 상담에 의해서 서명을 하거나 하는 것도 있던 걸로 알고 있고, 폴란드뿐만 아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도 무기 체계에 대한 그 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구미가 남기는 무기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소요가 참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총장님 군대 생활하시고 그때는 수출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대형 무기 체계들 뭐 K9이라든지 K2라든지 뭐 F-50 이런 대형 무기 체계 외에 아까 우리 유도 무기들,
약간의 틈새 시장들이 우리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는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궁 같은 경우도 비궁을 우리가 해병대용으로 그냥 만들었는데 이게 수출까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그들이 필요한 무기 체계가 우리는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많은 해외에 있는 지금 국가에서 왔을 때 도대체 한국에는 없는 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군이 쓴 무기 체계가 월드 베스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항상 쓰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주시고요.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시장이 지금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시장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해외 VIP들 고객들이 우리 시장으로 왔을 때는 한국에는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많다라고 이번에 저 느끼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특히 방산 천조국인 이 미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높은 벽처럼 느껴지고 비공도 아직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지상 무기가 이렇게 미국 진출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수출이라는 개념은 방산의 수출이라는 개념은 절충교역이죠. 그러니까 부품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조립해서 미국에 있는 원제작사한테 납품하는 게 수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도 미국 수출은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야 되고요, 결국은요. 그다음에 이제 비군 같이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FCT 통과해서 이제 좋은 또 희망이 보이고 또 그 외에 많은 무기 체계들도 저는 이제 잘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도 보시지만 이제 뭐 우리 미군 함정 정비 사업들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정비에 대한 수출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대한항공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미군 공군 F-16 정비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업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많은 분야에 대해서 미국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정비 그다음에 향후에 그들과의 파트너십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고민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작년에 이제 아우사를 다녀와서 이렇게 이제 느낀 바와 지금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한국관도 있고 대기업들이 그 자기 나라, 우리나라 자기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아우사 가서 저 전시회에 참가하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기업이 나가서 전시하는 목적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우사 전시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소가 미국이지 거기에서 우리의 제품을 전시를 하면 가장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미국 제품도 보지만 대한민국의 제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대한의 중요한 어떤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덱스 2024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 열리고 있는데 그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카덱스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전시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얘기들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큰 전시회는 아까 나왔지만 해군에서 하는 마덱스, 또 공군전력 위주로 하는 아덱스. 그다음 저희가 하는 것은 육군의 지상무기 위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외국에 소요되는 그것들은 항공이나 이런 쪽보다는 육군 무기에 대한 소요가 되게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우리의 방산이 커지고 커질수록 기업에게도 또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그 과제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제 저희 국정에서 4대 방산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목표를 세워놨고 또 국제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이 시기에 좀 더 많은 K방산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데 이 카덱스가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전시회가 너무 많다,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다음에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알기로도 뭐 한 10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막 강압적으로
뭐 이 두 개를 합쳐 세 개를 합쳐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각각 전시회들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우리 K방산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부각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회도 이제 더 많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전시회들이 조금 더 많은 해외 손님들을 모셔다가 더 크게 글로벌 전시회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제 우리 카덱스가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이제 1회는 아닙니다. 카덱스란 이름으로 이러지만 우리 육군 지상방산 전시회가 어떻게 보면은 해군과 공군의 무기 체계와 같이 묶어서 큰 글로벌 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은 해외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와야 되고, 많은 해외 국가의 고객들을 많이 모셔야 되고, 또 많은 학술적 세미나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유럽의 유로사토리, 뭐 영국의 DSI, 그러면 아시아에는 카덱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대표 지상방산 무기체계, 아시아의 대표 지상방산 무기체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카덱스 2024 현장에서 진행해드린 밀톡 특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밀톡 시즌2 마지막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밀톡이었습니다.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SMT 다이내믹스에 취업을 하게 돼서 이런 전시회를 보는 기회나 제 꿈을 어떻게 보면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고, 방산 쪽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여기 회사 덕분에 좋은 기회로 하게 됐는데, 다음에도 좀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 화이팅! 밀도 화이팅!